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세금 관련돼서 직접 다범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신 이진석 대표님을 모시고 세금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추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실제로 따로 문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연락도 많이 오시고, 네. 제가 이제 좀 바빠서, 요번 좀 근래 좀 바빴어가지고 다 이렇게 응대를 못 해드렸어요. 네. 연락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뭐 서면 질의도 해드린 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 뭐 상담도 해드렸고, 뭐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락 오신 분들은. 네. 네네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바쁘시긴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너무 죄송해요. 다 못 해드려서. 네, 그래도 이제 놀라운 부동산의 네. 그 분들은 그래도 직접 해주시려고 노력한다고 네, 하니까, 당연하죠. 네, 많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범세무회계 발산역 쪽에 계시죠. 자, 오늘도 중요한, 지금 요즘에 역대 최대로 증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제 출구 전략 자체가 이제 증여밖에 없었었잖아요. 네. 하도 양도로 이게 막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네.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지금 현재 증여가 또 그렇게 유리한 이전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을 이제 미리미리 잘 짜지 않는 한, 이제 좀 불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네. 좀, 그래도 파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네네. 세무사분들은 항상 이 팔았을 때 양도 직후의 상황을 계산하시지,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유했을 때 선택은 선택지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맞죠. 예. 네, 맞아요. 사실 팔고 안 팔고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래도 증여를 하는 게 당장 더 이익으로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뭐 증여자산 공제를 네. 잘 활용을 하고, 뭐 사전증여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뭐 부모 자식 간의 5천만 원 공제 보통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공제와 뭐 사전증여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증여가 양도보다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할 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공제를 이용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세금 모르는 사람도 대놓고 딱 봤을 때, 네. 그냥 최고 세율로 보면 양도세는 이제 80%가 넘고, 그렇죠. 그리고 증여는 뭐 30억으로 쳐도 이제 50%로 잡고, 증여취득세는 또 다른 얘기지만. 다른 얘기긴 예. 해요. 네. 근데 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네네. 이미 80%가 넘는데 그거보단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진공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여를 역대 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엄청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네네네. 거래 건수를 확인해 보니, 네. 매도를 선택한 사람보다 증여를 택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전 깜짝 놀란 게 월당 증여 건수가 2천여 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네. 예,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선뜻 증여를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유세 압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네네네. 증여를 안 하면 보유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네. 종부세 내는 그렇죠. 그 보유세도 금액이 문제가 쓰니까요. 되죠. 네네. 그거를 빨리 나눠서 가는데 팔아서 줄이는 것보단 그냥 가족 간에 나누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거로 증여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여를 잘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증여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케이스도 있으니까, 네네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네네. 더 문제가 되잖아요.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또 차이감도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특별하게 또 세무사님께 네네네. 요청을 드렸어요. 증여세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영상 4분여간 지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여세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여세는 네네. 오늘 하루에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한 워낙 2부에서 많아서. 3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고 또 추가 업로드 될 때마다 보시고 증여세를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증여세 기본 개념부터 네네. 적어 오셨네요. 일단은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증여 자체가
이제 세법상 법률상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음. 보통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을 때 네. 이제 재산을 이전하는 자를 증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네.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을 네.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부동산을 돈을 받고 양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매매거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이제 양도 같은 경우에 유상 양도를 하는 경우 유상 이전이 있고 네. 이제 부동산을 뭐 무상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증여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제 무상 이전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네. 요 부를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을 한다. 네. 이걸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네.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법정 상속인이니까 네. 그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돌아가심에 의해서 받는 걸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의 무상 이전 방식이 증여 또는 상속인데 저희가 지금 다뤄볼 내용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네. 재산을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하는 걸 이제 증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저기 완전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희 세법상 그렇거든요. 증여세법상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이익,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네. 돈이 되는 네. 모든 부동산, 동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를 네. 뭐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받는다. 네. 그럼 그거를 그냥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증여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다. 네. 뭐 아니면 더 대가는 지불했지만 원래의 대가보다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익을 얻었다. 근데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다 이제 그걸 완전하게 포괄해서 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 네. 이게 이제 세법상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봤으면 그게 그렇죠. 어떤 거 소득이건 모든 아니면 상관없이. 증여든 상속이든 네.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봐서 그렇죠. 하겠다. 그리고 그렇죠. 주식을 했을 때도 그렇죠. 뭐 법적으로 제한되는 선 이상 초과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도 그렇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게 있잖아요. 이제 성년자는 뭐 네네네.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네네네. 뭐 부부간에 6억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네. 그거를 넘어가는 것들은 여기에 다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증자가 네. 이제 납세 의무자가 여기 수증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수증자가 납부해야 되는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네. 그걸 산출해 내는 과세 대상 자체가 모든 경제적 이익이다. 수증자가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산출해서 네. 의무를 지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네네. 이제 증여받아서 수증을 하면 네.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증여세란에서 지금 나오는데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세금도 부모님이 만약에 내주거나 아니면 그 증여자가 내주면 여기에서도 또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대납에 대한 증여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세법에서 분명히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수증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증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증여자가 또 내줬다. 네. 그것도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서 또 산출을 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그냥 다 증여세를 매기겠다. 네. 납부해라. 네.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거거든요. 되게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네. 제가 알기로 통계상 네. 저희 나라가 상속세, 증여세, 세수 수익이 OECD에서 거의 뭐 최상위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52국가 중에서 네, OECD 중에서 거의 뭐 OECD 베스트에 베스트. 달하는 네, 네. 그 정도로 세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증여세로 걸어들이는 나라에서 걸어들이는 세금이 네. 어마어마해요. 양도세도 제가 볼 때 2위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양도세도 어마어마하죠. 1위는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어딜까요? 북한이죠. 아, 북한이네. 재산이 없잖아. 인정을 안 하니까. 아, 북한이 맞네요. 인정을 안 하니까. 버는 건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증여의 이제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근데 완전 포괄주의긴 하지만 또 법률상 네. 이제 예시 규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완전 포괄주의의 반대 개념의 세법상 열거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소득세법이 보통 그렇죠.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뭐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금소득,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나뉘잖아요. 네, 세법상 다 열거가 돼 있는 소득이에요. 네.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맞아요. 그거 외의 소득은 개인이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열거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증여세법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도 완전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뭐 증여 예시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열거된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을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자녀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은 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을 거기다 또 증여세를 또 매기고 다 뭐든지 이익을 얻으면 그냥 다 증여를 하겠다. 네. 완전 포괄주의에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또 예시를 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무상 사용에 대한 거 네네. 그냥 뭐 전세 뭐 월세 네네. 비슷하게 네네네. 살고 나서 네. 금융거래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현금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그건 할 못 수도 잡아내요, 있는데 어차피. 네. 그거는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 정부에서 뭐 잡아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네네네. 지금 이 증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은 부동산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렇죠. 그렇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이거 증여세 잡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떠오른 게 음. 부담부증인데 그렇죠. 네, 부담부증. 근데 부담부증여도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네. 놓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뭐 모든 이 오늘 진행하는 거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나중에 뭐 중요한 게 생겨서 빠졌다고 치면 나중에 네. 한번 또 다루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여기 또 밑에 보면 네. 이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이제 수중자인데 그 수중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소지를 두고 네. 뭐 사는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거주자. 거주자가일 수도 있고 비거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외국에 네, 이런 분들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엄청 제가 또 신고 대리를 하면은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집을 강남에 갖고 있다. 강남에 갖고 있고 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 없대.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맞아요.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에서 신고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상속도 그렇고 네. 엄청 많은데 이제 네. 이제 재산을 수중을 받을 때 이제 네.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네. 괜찮아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국외 모든 증여 재산 자체를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수중 재산으로 보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거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받을 때 네. 그거를 이제 과세 대상으로 삼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자이면은 국외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없다는 그거는 거니. 그쪽 예를 들면 그게 미국이라고 치면 그럼 미국에서 과세권을 갖는 거니까 네. 미국 소재한 재산은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거주자는 아니죠. 네. 거주자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속지주의, 뭐 속인주의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건 개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거주자라 하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자로부터 수중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있다. 이걸 알아두는데 이제 거주자가 뭐냐 하면은 국내에 이제 주소를 두거나 네. 이게 소득세법에 나오는 규정이기도 하고 상증세법 2조상에 나오는데 네. 상속증여세법상 이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거주자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주자가 아니면 다 그냥 비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뭐 국내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비거주자여도. 아예 뭐 그러니까 네. 비거주자라도 네. 국내에 있는 재산 너가 증여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내. 뭐 이거죠.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식인데도 그렇죠. 넘기면 무조건 증여세 납세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세율도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 양도세는 맞아요. 이제 중과세율이 합산되기 때문에 뭐 최고가 80% 가지만 네.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세율이 가장 높은 재산세 중에서 가장 네. 높은 세목은 상속증여세거든요. 네네. 이제 증여세 최저 10에서 50%까지니까. 네. 뭐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스케줄을 잘 짜서 네. 이제- 원래 그게 그렇게 돼서 모두들 인식이 상속 증여세가 높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양도세가 20% 30%까지 가니까 맞아요. 이게 개념이 바뀌어 버린 거지. 맞아요. 이게 도리어 증여 상속을 거의 고민도 안 할 정도로 나중에 하던 그런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제 양도세라는 그 중과를 맞아 들여서 네. 이제 그게 오히려 싸 보이는 맞아요. 네, 그게 싸 보이고 차라리 이 자산 팔아서 손해 보는 거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네네네. 그럴 바에는 지금 미리 그냥 양도세보다 싸게 냈다고 생각하고 네. 어차피 자녀들도 물려주긴 할 거니까 어차피 뭐 세금 네. 네. 어차피 나중에 세금 낼 거고 화폐값이 떨어지고 더 비싸게 네. 세금 줄 건데 네. 빨리 하자. 맞아요. 뭐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하듯이 유튜브도 보시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네. 예, 다음 거 한번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수중자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법률상 산식 구조를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증여 재산 가액이라든지 네, 네, 여기 설명된 뭐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부담부 증여 관련 뭐 채무 인수액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증여세가 자진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여기 이제 다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죠. 네, 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증여 재산 가액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내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수중 재산이 얼마인가 그 재산 가액이 확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평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상속 네. 재산 평가도 마찬가지고. 매매가 아니니까 그렇죠. 확정적으로 뭔가 쓰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이제 이거는 네. 거주자를 이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산식 구조인데 네, 증여 재산가액 예를 들면은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 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요. 네, 그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액이 증여 재산가액이 될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비과세를 빼고 채무 인수 뭐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채무 인수액을 빼고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할 거잖아요. 네. 사액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맞아요.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평가 규정 자체가 원칙이 뭐냐면 시가평가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만약에 시가라는 게 이제 정의 자체가 네, 특수관계인 말고 내가 제3자랑 네. 모든 거래가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제3자랑 양수대금을 주고받고 주고 해서 하는 계약에 의한 객관적인 가격을 다운된 가격 말고 네, 그거를 이제 시가라고 세법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또 동일하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신고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또 설명드리면 되게 엄청 또 단독 주제로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유사 매매 사례가라고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납세자분들도 요즘 다 아시니까 증여신고도 하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니까 네, 만약에 해당 아파트가 그 시가가 이제 없으면 네, 그 같은 동 같은 단지에 내가 만약에 210호에 살아요. 네, 그런데 뭐 한 3개월 전에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내가 이제 증여를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그 공동주택 가격 그 실거래가액을 조회해 보니까 네, 뭐 3개월 전에 한 220호가 팔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그럼 그거를 차용을 해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세법상 규정이 있거든요.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서 네,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보통 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라든지 네, 공동주택 고시가격으로 예전에는 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사매매 사례가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정상. 네. 뭐 기준시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5% 이내 차이가 나야지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 그걸 비껴나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아는 시가보다 낮은 그 기준시가 이제 공동주택 가격으로 이제 네. 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수정신고하러 연락이 와서 이제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추가로 납부 이런 신고를 제가 이제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는데 그럴 때 이건 좀 되게 민감한 증여재산 평가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 증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신고하는 금액, 그러니까 그렇죠. 증여재산 가액을 얼마로 하는 게 네네.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예전처럼 관행처럼 좀 저렴하게 싸게 썼던 게 요즘에는
좀 많이 적발이 되기도 하면서 잘못 신고하는 거죠. 예, 네. 수정해라 이렇게 네, 네. 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신고해달라고 이제 상담 전화를 했는데 네. 그 단독주택인데 이거를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충 시세는 한 18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10억 미만이니까 그 개별주택 가격 기준시가가 8억밖에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나 봐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속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네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지 네. 명확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공시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감정을 새로 받아서 감정가로 하는 게 그래도 시가보다는 낮게 나오니. 그렇죠. 시가 네. 대비 한 보통 이제 줄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한 70%? 75% 정도 줄이거든요. 네. 평가를 할 근데 때. 감정평가 때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수수료 나오죠. 네. 100만 원 돈 나오는 걸로. 네. 근데 그걸 아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이렇게 해도 사실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네. 이게 증여할 때는 좀 유리한 게 네네. 아파트는 성량값처럼 가격도 거의 뭐 유사 네네. 거래랑 이런 게 데이터가 네네. 떠 있기 때문에 네. 큰 오차가 없지만 네. 그냥 빌라는 구조도 다르고 평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냥 공시가로 신고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예, 있어요. 가격이 좀 낮거나 그러면. 예, 그런 면적이 작고 네. 뭐 지분 작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냥 공시가 정도로 수준으로 해도 왜냐하면 그 빌라라는 게 거래가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또 안 되는 특수성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증여하기는 편리한 그 부동산 종목으로도 좀 각광받고 있는 맞아요. 면이 빌라가 있고 네네. 아파트는 거의 뭐 큰 오차 없이 내야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가 관련해서 이제 증여일이 만약에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평가 기간을 잡아놓거든요. 네. 또 개정이 돼가지고 9개월까지 증여일로부터 9개월까지 네. 만약에 유사매매 사례가 없었다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어차피 세무서 다시 전화가 와요. 먼저 신고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평가를 2억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단지 전산상으로 다른 동에 매매가 된 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조회가 안 돼서 반영을 못했다가 신고기한 이후 뭐 3개월 이후에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럼 최애 근거를 가까운 가액을 쓰거든요. 네. 없다가 증여일 기준으로 그게 매매 사례가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3개월 이내에 뭐 가까운 시일 네, 내에 실내에 생긴다, 거래가. 그렇죠. 그럼 그걸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신고 기한 가까워서 거의 그때 하거든요, 접수를. 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수정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증여세가 되게 좀. 아, 이거는 제가 좀 그런데 증여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증여 재산 가액을 신고하고 네. 세금을 증여세를 냈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뭐 3개월이든 5개월 뒤에 그 동네에 뭐 부근한 유사한 그런 건물이 거래가 됐다. 네. 그럼 그 가액보다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락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증여일이 있을 때 증여일 가까운 날에 유사매매 사례가로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추후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나중에 또 유사매매가 발생을 한다. 조회가 된다. 그럴 때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가장 가까운 날에 시가를 우리가 신고를 했으니까 평가를 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공시 가격으로 했다. 음. 근데 왜냐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내가 증여 재산 가액을 신고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뭐 그렇죠. 거래가 이미 있어서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근데 이게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아유 싸게 해도 되겠다 해서 공시가액으로 그냥 신고해 버렸는데 아, 큰일 나죠.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뭐 제대로 된 가격으로 매매가 돼버리면 네네네. 그 가격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연락이 오고 추징이 들어가서 추징을 가산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익만큼 또 네네, 가산 맞아요. 신고까지 물론 가산세도 면제되긴 하는데 네. 이제 평가에 관련해서 신고를 다시 수정 신고할 때는 이제 가산세 면제되긴 해요. 그 신고 불성 가산세는 안 내지만 그래도 내야 된다. 더. 납부 불손실 가산세 내야 되는데 네. 신고 불손실 가산세 이제 면제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쵸. 덜 낸 줄 알았다가 네. 뭐 자금 계획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 신고하게 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억울해서 약간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갑자기 무슨 호재가 생겨가지고 빵 터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 가격이 맞는데도. 맞아요. 뭐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꼬마 빌딩 관련해서 한참 또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꼬마 빌딩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런 장치를 둔 건데 네.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아니고 상가나 이런 거는 보통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감정평가를 하지 개별성 않는 너무 이상. 크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이제 세무대리한테 맡겨서 세무사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네.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그걸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내가 만약에 그 상가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증여세 아무래도 낮겠죠, 되게 조금 냈겠죠. 음. 근데 세무서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를 내가 현저하게 시가와 차이가 난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네. 그럼 국세청이 그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감정평가사 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네.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그 공시가액으로 인정 못하니까 우리가 평가한 요걸로 다시 신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경우가 많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한 30억 정도 이상이어야 돼. 금액이 너무 낮은 거는 사실상 너무 바쁘니까. 아직은 그냥 규정만 그런 거지. 과세장치상 금액이 낮은 걸 갖다가 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건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죠. 그냥 아름아름 대충 그렇더라. 한 30억 정도 돼야지 이상은 돼야지 그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도 막 그렇죠. 저기 뭐 몇 억짜리, 1, 2억짜리 보는 것까지는 못하니까. 못하죠. 거의 뭐 강남 주 종목으로 하고 맞아요. 그쪽. 그냥 펼쳐지는 정도로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동일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말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네. 이제 뭐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요거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될 때 네. 세무사와 이제 꼭 상담하시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신고를 하는 거고 증여세 평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요걸 설명드린 거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삼이라고 표현을 하는 요걸 이제 빼주게 네. 돼 있는데 네. 빼주는 것도 있다. 있죠. 네. 근데 거의 없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부동산을 신고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생활비 교육비를 빼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산식상 예를 들면 현금 증여를 하는데 네. 뭐 거기서 생활비 교육비를 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뿐이고 네. 이제 뭐 현금 증여를 예를 들면 이건 왜 표현을 해놨냐면은 네.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뭐 적금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비로 추후에 쓰고자 뭐 불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자녀한테. 그쵸.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되게 애매해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용돈 가지고까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증여할 때도 맞아요. 보면 딱 미성년자 뭐 2천만 원까지만 든다 딱 이렇게보다는 네네네네. 뭐 중간중간 용돈 주는 거 이런 거는 건드리면 네, 안 안 되죠. 건드리잖아요. 솔직히. 네. 건드리면 안 되죠. 네. 그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네. 사회 통념상 뭐 용인되는 게 개인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고 그거를 과세를 하겠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말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산식상 저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네. 채무 인수회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담부 증여하면은 그 네. 증여재산가액에서 네. 그 임대 보증금이나 해당 저당권 설정된 뭐 담보 채무 같은 거 빼주고 이제 증여재산가액 낮추고 네. 양도세랑 증여세 내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 이제 당연히 증여세 산출할 때 그 채무 빼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채무 인수회. 네. 왜냐하면 그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거니까 네. 그 채무 인수액 같은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 자진납부세 구할 때 계산 구조상 빼주겠다. 요걸 얘기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이거랑 증여재산 공제가 네.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해서 네. 이제 10년을 잡고 네. 이제 여기 설명된 거 보면은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네. 모두 다 합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뭐 3년 예를 들어 1년 전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어요. 딱 그래서 증여재산 네. 공제에 걸려서 뭐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네. 뭐 한 5년 전에 10년 이내 들어오는 기간 5년 전에 뭐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아니면 뭐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쳐도 되고 네네. 거기 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한 5천만 원이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지금 합산했을 때 1억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합산 신고를 해서 다시 5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계산 구조상 증여세가 이제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네. 이거를 흩뿌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해서 예전에 뭐 그렇게 했겠죠. 네. 세법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었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법의 장치를 마련을 해서 10년 이내 예를 들면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받은 증여재산가액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증여세를 산출하겠다. 네.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액 재차 증여한 거를 다 가산하겠다 해서 재차 증여 가산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밑에 보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다들 아시는 뭐 배우자끼리 증여를 주고받는다. 네. 그러면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렇죠. 뭐 직계 존속한테 받는다. 아버님, 어머님, 외조부, 친조부, 뭐 조모님 다 네. 뭐 5천만 원씩 공제해준다. 그게 만약에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공제해주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 공제해준다. 네. 뭐 이런 거. 기타 친족 같은 경우 1천만 원 공제해준다. 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요거가 이제 좀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수중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그쵸. 공제를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지금 방금 드리고 있는데 네. 수중자 기준이지 어떤 분은 뭐 네. 할아버지도 5천만 원 줄 수 있고 아, 맞아요. 뭐 되게 엄마도 5천만 원 줄 수 있다. 뭐 헷갈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합해서 수중자 기준으로 그만큼 이상이 넘어가면 다 과세 대상이라는 점.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수중자를 기준으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위로는 이제 직계 존속이고 내 밑으로는 이제 직계 비속이잖아요.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 위로는 직계 존속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네. 그 다음에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랑 아버님한테 각각 5천만 원씩 내가 증여를 받는다. 네. 그럼 이게 1억이 다 공제가 되는 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이제 수중자 나 기준으로 직계 존속 그룹에 속한 할아버지, 아버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님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5천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만 공제되는 거지 1억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직계 비속에 5천만 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직계 존속한테도 5천만 원 받고 직계 비속한테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나? 쌍방이 당연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수중자 기준인데 그렇죠. 수중자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이 계신 분이 5천만 원을 해주고 네. 직계 비속이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해줬다. 그럼 합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 네. 제 딸이 뭐 3살이긴 한데 4살이긴 한데 네. 갑자기 5천만 원을 저한테 줘요. 그리고 네, 저희 엄마도 5천만 원을 줘요. 맞네요. 그럼 이제 1억이 이제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1억은 이렇게 증여세 그 한도액이죠.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게. 5천 각각 공제될 거니까. 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걸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요? 뭐 아까 설명드린 것도 자녀분이 이제 어린데 네. 미성년자인데 이 사전증여 10년 이내 합산을 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증여재산 공제랑 엮여서 네. 예를 들면 5세부터 네. 이제 미성년자 기준이 이제 민법상 19세 미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서 10년 이내만 합산하니까 5살 때부터 10년 지난 15살, 네. 그리고 10년 지난 25살까지 일단 나누는 미성년자 거죠. 그렇죠. 네. 5살부터 일단 10년 지난 15살까지 미성년자니까 딱 2천만 원만 증여를 하면은 자녀한테 그럼 2천만 원 일단 증여재산 공제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세금 안 내잖아요. 네. 현금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년 지났으니까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 15살부터 29살 때까지 네. 1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네. 10년 25살 됐을 때 이제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5천만 원 또 줄 수 증여하면은 기존에 이제 2천만 원 증여했던 거 합산이 안 되니까 네네. 10년 단위로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니까 뭐 그런 증여 계획을 통해서 네. 뭐 25살까지 그래도 얼마죠? 1억 안 되네요, 그래도.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이게 유행이 됐던 게 두 가지인데, 네네네. 일단 주식으로 사주는 거, 2천만 원 미만. 엄청 많죠. 예, 2천 밑으로 해갖고 해주고, 또 하나가,
이제 법인을 만드셔서 거기에 지분으로 또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곡차곡 주면 이제 성년 되면 그래도 한 9천만 원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된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유행인 케이스긴 한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 또 수중자 기준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예, 요것도 좀 잘 이용하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요 증여재산 공제를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아버님이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건데 네. 뭐 한 분한테 자녀가 만약에 뭐 두 분 세 분이 계시면 네. 한 분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증여재산 공제만 판단했을 때는 뭐 자녀가 2명이라면 5대5로 두 분한테 증여하는 게 이제 1억이 까이니까. 네. 왜냐면 수중자 기준으로 이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 증여자가 만약에 두 분이면 네. 수중자가 한 명이면 그때는 5천까지밖에 안 되지만 수중자가 2명이고 증여자가 한 명이면 각각 5천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수중자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이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다는 네. 생각을 하면 헷갈리지 않으실 그렇죠. 거예요. 자녀가 이제 여러 명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다 나눠서 분할로 금액이, 증여를 예, 해서 분할이 커질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 효과를 최대로 누리고 그렇죠. 자녀가 많으면 5천 다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어차피 그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해야 되는 케이스에 그렇죠. 미리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그렇죠. 좀 여러 가지 그 금액들 줄일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을 우리가 네.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이 부분이 좀 빨간색으로 칠하셔서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네네. 이게 증여재산 가액 신고할 때 평가 그냥 문제가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직전에 거래된 내용이 있는지 네네네. 그리고 없었을 때도 그냥 신고했을 경우에 차후에 또 추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네. 어차피 뭐 가산세가 없고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그렇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좀 금액이 있는 부동산이 또 해당되는 얘기 같고요. 네. 일단 그렇게 되고 좀 애매할 땐 감정평가를 한번 받고 네.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어차피 기존의 주변에 거래가 많지 않다면은 네. 그리고 오래됐다면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시세보다는 그렇게 평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감평을 받고 하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증여세액의 계산 구조, 그래서 네. 증여재산 가액 선정부터 그리고 중간에 가산액, 증여재산을 10년 이내에 또 했을 경우엔 이렇게 되고 네. 또 요거를 또 수중자 기준으로 공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분할로 증여하면서 또 네. 세금 없이 좀 기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중요 내용으로 오늘 최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 10년 이내 증여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계속된다면 가산된다는 기준을 꼭 아시고 네. 그리고 뭐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6억 공제되고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6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부인이 남편한테 6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쵸. 쌍방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요즘 아파트 비싸서 이거 뭐 코에 붙이겠어요? 6억 5천 이거 가지고? 요즘에는 또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엔 네. 취득세가 예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엔 또 이거 올랐잖아요. 취득세 고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꼭 배우자 간의 공제가 꼭 증여를 했을 때 6억 공제가 유리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6억에다가 이제 취득세까지 맞아요. 해야 주의를 되니까. 요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네. 마지막에 뭐 감정평가 당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뭐 증여재산 평가할 때 그 감정평가 비용. 돈이 들어갔다. 그거 들어간 거 공제 영수증 빼줄게. 500만 원 한도로 빼줄게. 이런 내용이고. 또 한도도 정해놨네요. 50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어차피 뭐 그만큼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증여의 네. A부터 Z까지 과정과 네네네. 중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좀 기본적인 그 스텝 1이거든요. 좀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불인이 분들한테는 아예 증여세라는 종목이 낯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실수할 수 있는, 처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짚어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증여세에 대해서 두 번째 스텝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